여기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취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실소를 터뜨리며 카메라를 집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셔터를 누르려던 그때 그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기겁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전력 공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요. 아무래도 프랑스는 세계적인 전력 강국이기에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꽤나 자부심이 있었지만 굳이 꼽자면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해외 파견이었죠. 저희 회사는 외국의 협력체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파견을 가야 하거든요. 해외 파견이 꼭 단점만 있는 것 아니지 않냐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력기관의 특성상 저희는 주로 발전소로 파견을 나가곤 하고 이 말은 매우 높은 확률로 오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기에 이건 100% 단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부서 내에서도 매우 운이 안 좋은 편이었어요. 운이 좋은 녀석들은 독일 같은 가까운 국가나 혹은 유럽 내의 도시로 파견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작년에 중국 파견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 파견을 가게 되었기에 그저 절망한 채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의 경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최악이었기에 저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 가기 싫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곧이어 한 가지 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부러 한국에 오지를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였죠. 사실 원래는 저희에게 오지와 도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지가 직선거리로 일정 킬로미터를 넘어가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도시와 오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해주는데요. 한국은 프랑스와는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제게는 저절로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구태여 도시 대신 오지를 선택했냐고요? 바로 일단 한국에 오지로 파견 간 다음 별 구실을 대면서 재파견을 요청하기 위함이었죠.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생각보다 강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새로운 파견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공공기관 소속이었고 일부러 한국에 오지에 파견 가서 한국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열악한 오지의 모습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파견을 가자마자 곧바로 재파견으로 도망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저는 유럽 국가로 재파견될 수도 있겠죠. 한국에겐 미안하지만 저는 후진국에서 인생을 썩힐 수는 없었기에 그렇게 한국의 열악한 모습을 취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겐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중국은 열악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후진적인 시민의식까지 추가된 명백한 최악의 국가였고 그런 중국인들은 꼭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그래도 빈곤국가 한국보다는 자신들이 낫다며 허세를 부려댔거든요. 물론 저는 중국인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었죠. 그리고 저는 완벽한 계획을 짜놓고 이러한 기발한 생각을 해낸 저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1%의 확률로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고 해도 오지는 무조건 인프라가 열악하고 살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프랑스는 명실상부한 유럽 최고의 국가지만 그래도 시골로 내려가면 파리에 비해 거의 수십 년은 뒤져있는 열악한 인프라가 기다리고 있죠. 그야말로 도시와 오지는 아무리 선진국이더라도 필연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 저는 한국에 오지에 파견 가자마자 곧바로 다른 국가로 재파견될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안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여분의 옷 대신 카메라만 잔뜩 챙겨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한국에서도 오지 중에서도 오지, 섬마을에 파견 가게 된 제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지만 섬이라는 최악의 오지에 걸린 것은 저로서는 오히려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이 정도로 깡시골 섬마을이라면 일주일은커녕 3일만 해도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전날까지도 활기차게 업무에 임했고 그런 저를 본 동료들은 제가 한국의 섬마을에 걸리더니 드디어 미쳐버렸다며 수군댔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한 뒤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탑승하려고 할 때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분명 제가 갈 곳은 외딴 지역의 섬이었는데 한국의 섬으로 향하는 교통망은 매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섬은 일정 시간마다 정확히 운영되는 고속 페리 서비스를 제공했고 페리 터미널에는 자동 발권 키오스크와 출발 및 도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디지털 안내판이 존재했죠. 심지어 이러한 디지털 기기들에서는 하나같이 영어 및 다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했기에 저는 더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시골 마을이더라도 모든 준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이곳 사람들은 분명 오지 섬마을 사람들임에도 당연하다는 듯 능숙하게 키오스크를 조작한 뒤 발권을 마쳤다는 거였는데요. 이건 유럽 기술력의 허브라고 불리는 프랑스조차 전혀 구현해내지 못한 미친 인프라였기에 저는 그저 황당함을 느낄 뿐이었죠. 일단 프랑스에서는 체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이렇듯 섬이나 오지로 향하는 배는 명확한 일정조차 없어서 그저 선장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만 배에 탈 수 있는데요. 당연히 발권을 위한 키오스크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고 애초에 섬마을 사람들은 키오스크라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법조차 모르기에 한국과 같은 모습은 흉내조차 못 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저 언제 올지 모르는 매표소 직원을 기다리며 겨우겨우 표를 구매해야 할 뿐이죠. 저는 어떻게 섬마을 초입부터 이 정도로 최첨단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건가 싶어 얼이 빠질 뿐이었고 도대체 한국의 섬에는 얼마나 더 놀라운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건가 싶어 반신반의한 채 섬으로 향하는 페리에 탑승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호기심도 잠시 저는 곧 끔찍한 위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멀미라는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반도지형 특유의 바다 풍경은 아름답긴 했지만 결국 저는 점점 견디기 힘든 배멀미의 고통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신음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통에 몸부림치자 갑자기 웬 한국인들이 제게 몰려오더니 이내 억지로 가방을 벗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중국에서 겪어봤기에 이건 분명 한국인들이 제가 약해진 틈을 노려 귀중품을 강탈하려는 것임을 곧바로 인지했습니다. 중국의 택시에는 하나같이 담배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을 하고 중국 택시기사들은 난폭운전도 상당히 심한데요. 그래서 저는 중국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토를 하며 고통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를 하며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본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몰려들더니 이내 제 가방과 귀중품들을 훔쳐서 달아나 버렸는데요. 어떻게 아픈 사람의 물건을 약탈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 이후로 중국인들을 인간축에도 못 끼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게 바로 중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힘이 없는 제가 약탈꾼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가방을 약탈하려는 한국인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며 호소할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만큼 끈질겼고 결국 저는 이들에게 가방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물건을 약탈한 한국인들의 다음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제게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건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건 약이든 음료수가 아닐까 싶어 의심스러웠지만 저를 보는 한국인들의 표정은 도저히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고 그렇게 저는 이들이 주는 생수나 음료수 등을 받아먹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곧 한국인들은 제게 멀미약과 생수 등을 챙겨준 것이고 가방을 훔쳐간 것이 아닌 멀미에 고통받던 제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은 몹시도 배려심이 깊고 시민의식도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중국처럼 물건을 훔쳐가진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나무리에 선뜻 도와주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개인주의가 상당히 심한 나라고 생전 처음 보는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선뜻 호의를 베푸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 사람들을 중국인들과 비교하며 의심했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러워져서 수치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멀미까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근무할 섬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섬의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고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섬마을이었음에도 도로는 완전히 포장되어 있었으며 매우 잘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곳 섬에는 별도의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용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었고
공유 자전거까지 존재해서 관광객들과 거주자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있더군요. 저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싶어 벙찔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외딴 시골 지역에마저 충분한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가 중국 상해로 출장을 갔을 때는 대도시조차 도로는 포트홀과 홈으로 붕괴되어 있었고 일부 고속도로는 포장조차 안 된 흙길만이 즐비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버스를 탑승했다가 흙길에 바퀴가 빠져서 몇 번이나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과 차를 밀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지경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중국에서는 배달 트럭이나 긴급 차량 같은 전국을 누벼야 하는 차량에는 엄청난 크기의 타이어가 달린 반 오프로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시골 지역마저도 중국 도시보다 훌륭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부유한 국가였구나 싶어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숨기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이곳 섬마을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전화통화나 제대로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선진국이더라도 오지 시골에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일부 섬마을에는 전화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묵을 숙소로 향하던 와중 저는 지금 데이터도 켜지 않았는데 실시간 지도를 보며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스마트폰에 귀신이 들린 건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고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죠. 그런데 스마트폰에는 의문의 공공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말로 한국이 엄청난 IT 강국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어떻게 이런 오지 시골 마을에도 와이파이가 보급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제가 무언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었고 그렇게 관광객처럼 보이는 커플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커플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대답을 해왔죠. 자신들은 해저 케이블 기술자라고 소개한 그들은 안 그래도 자신들은 이곳 섬마을에 깔린 전력망을 확인하러 파견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섬을 본토의 디지털 인프라에 연결하는 해저에 설치된 광범위한 광섬유 네트워크 덕분에 오지의 인터넷 속도가 도시에서의 속도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오지 시골 지역이나 섬 지역에서도 모든 거주자가 초고속 인터넷과 고급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에 저는 불현듯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해저 케이블이라는 최신 기술에서 선도자의 지위를 꿰찬 기술 강국으로 프랑스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빼앗기고 말 거라는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프랑스 공공기관의 기술연구원으로서 프랑스의 기술력에 대해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한국이 프랑스를 능가할 거라는 발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한국은 저희도 모르는 새에 강력한 기술력을 통해 기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저는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눌수록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기술 수준이 프랑스를 넘었냐 안 넘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잡기엔 너무나도 늦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일단 한국의 해저 케이블은 최신 광섬유 기술을 갖추고 있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케이블들은 동일한 광섬유를 통해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높은 용량의 케이블을 개발한 상태로 이러한 고효율 케이블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며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죠. 그동안은 프랑스가 다른 국가로 기술력을 수출해서 많은 외화를 벌여들였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고스란히 한국에 넘겨줘야 할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괜히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지 한국이 만든 해저 케이블은 극한의 높은 압력, 낮은 온도,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의 잠재적인 위협을 포함하여 해저의 가혹한 조건들을 전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거든요. 한국의 케이블은 내부에 섬세한 광섬유를 보호하는 강철 와이어 아워링과 폴리에틸렌 절연을 포함하여 여러 겹의 보호층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한국의 견고한 설계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극한의 해양 환경에서도 케이블이 수십 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조금의 파이도 다른 국가와 나눠 먹고 싶지 않다는 듯 고급 설치 기법과 유지보수 능력까지 전부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기업인 KT 서브마린은 최신 기술을 갖춘 특수 케이블 선을 사용하여 해저에 케이블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이 선박들은 8,000m 이상의 깊이에서 케이블을 배치할 수 있어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도 연결성을 보장했고, 또한 한국은 케이블 절단 또는 손상과 같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는 세계 최고의 유지보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어떤 국가가 한 분야에서 선도자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그러한 분야에서 보수를 하거나 설치하는 과정 같은 부차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른 국가가 대체하기 마련인데, 해저 케이블 관련 기술에 관해서는 도저히 한국을 대체할 국가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를 독점하며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은 거였죠.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런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게 된 건지, 그동안 기술 선도자의 자리만 차지하던 프랑스는 과거에 너무도 안주하여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한국은 그새 새로운 기술 선도국으로 군림하며 그동안 프랑스가 누려온 많은 혜택을 전부 다 가져갈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비단 기술력 수출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이러한 해저 케이블 시스템 덕분에 현재 주요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에 있게 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신대륙간 케이블은 아시아와 북미 사이의 중요한 데이터 전송로를 제공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을 직접 연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략적 연결성은 한국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선두에 유지하도록 보장하면서 기술과 상업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절대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케이블의 용량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이었고, 미래에 훨씬 더 큰 데이터 용량을 가진 케이블의 배치와 정전의 위험을 더욱 줄이고 케이블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측 유지보수를 위한 AI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기술 강국이었던 한국이었기에 저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느꼈던 여러 당황스러운 경험들의 퍼즐 조각들이 이제야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차원이 다른 국가였기 때문인 거였죠.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 수준에 더해 해저 케이블 덕분에 가능해진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속도는 한국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고,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과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명성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오지에 살더라도 그러한 위치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국만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고, 한국은 섬의 가장 외딴 지역도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한국인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곳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서 정기회의를 하는데 악천후 때는 구태여 만나지 않고 휴대폰으로 원격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광범위한 광섬유 네트워크에 의해 가동되는 이곳 섬의 공공 와이파이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차원이 달랐기에 저는 더욱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국 최고의 대도시인 상해더라도 도시에서 조금 외곽으로만 나간다면 와이파이는커녕 전기조차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전은 매우 빈번해서 며칠 또는 심지어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했고, 전기 그리드는 기울어진 기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들의 스마트폰이나 다른 작은 장치들을 충전하기 위해 자동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한편, 주민들은 아직도 등유램프 또는 작은 발전기에 의존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정전에 너무 익숙해져 계속 켜져 있는 전기보다 떠오르는 태양을 더 신뢰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지역시장의 한 작업 콘센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모든 기기를 충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짠한 느낌만 자아낼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인 중국인들은 어떻게 한국 보고 후진국이라느니 가난한 국가느냐는 망발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중국인들은 도저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꿈속에서 사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진 채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종 카메라와 더불어 제 짐의 대부분을 차지한 물 정화 기계와 미리 구매해온 깨끗한 물부터 풀어놨는데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러 온 한국인 동료는 이러한 물들을 보더니 폭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물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므로 여기서 물 정화 기계장치 따위는 전혀 쓸모가 없다며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가져왔냐며 매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긴 섬이고 이러한 섬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오지 시골 마을에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정화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나 물이 깨끗하다던 북유럽도 섬마을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서는 반드시 식수를 구매해서 마셔야 하기에 저는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조차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반박을 하니 한국인 동료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는 듯 갸우뚱거리며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깨끗한 물이 풍부하므로 물을 정화해서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곳 섬에는 애초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물을 구매할 필요가 없죠. 또한 한국은 물 재활용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섬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느 오지를 가더라도 물이 부족하거나 수도 정화 장치가 필요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당신이 아무리 물을 정화한다고 해도 그저 한국의 수돗물조차 못 이길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대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거든요. 어지간한 선진국들일지라도 오지 마을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인간다운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중국이 떠올라서 황당한 감정을 느껴야 했죠. 중국은 매우 열악한 수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공동 우물이나 강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실내 화장실이 드문 중국에서는 강에 배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강은 상당히 오염되었고 마시기에 전혀 안전하지 않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열악한 교외 지역의 모습을 숨기려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빗물을 담아서 보관하며 식수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비하할 수가 있는지가 다시금 궁금해지곤 했죠.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장시간 비행 및 배 탑승으로 인해 컨디션이 저하될 대로 저하된 저는 제가 당분간 살아갈 마을을 둘러보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매우 지친 상태였던 저는 몸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서 조금 더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고 도저히 발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오지에서 의료시설을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기에 저는 그저 절망만을 느낀 채 발목을 부여잡고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동료는 그런 제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곳 근처에 병원이 있다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왔거든요. 사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도시에서조차 병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변변한 치료를 받으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프랑스의 오지에서 병원을 찾는 건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헛된 짓일 뿐이고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한국인 동료의 이런 곳에 병원이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렇게 저는 그의 부축을 받고 어디론가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병원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섬마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사가 존재하는 병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각종 장비를 갖춘 도시 병원의 의사에게 원격 의료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곳은 시골 지역의 병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응급부서나 간단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수술실 정도는 준비되어 있었고 의료진의 숙련도 또한 상당히 높았기에 저는 곧바로 염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 또한 웬만한 질병들은 원격 의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시스템을 통해 굳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시골 인프라가 이 정도면 도시는 얼마나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인지 저는 이젠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었고 저는 제가 이런 나라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일해본 결과 한국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술력, 그리고 직업의식마저 높은 존경할 만한 국가였고 저는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제 자신이 더 성장하는 프랑스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을 느끼고 있기에 저는 한국의 오지 파견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촬영하기 위해 여러 촬영 장비들을 가져왔지만 이 장비들은 한국의 놀라운 경치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한 동료들과의 사진을 찍는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상황은 제 의도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